영웅의 이야기는 언제나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거대한 역사를 바꿀 인물도 처음에는 변방의 한 아이에 불과하죠. 1335년 동북면 화령부.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 갓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성계. 훗날 조선을 건국할 태조가 될 운명을 타고났지만 당시로서는 그저 변방 무장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시작, 동북면에서 자란 한 소년이 어떻게 무장의 꿈을 키워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 시대에 숨겨진 역사와 영웅들의 발자취를 더 깊이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은 이런 역사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성계가 태어난 곳은 화령부,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고려의 동북면에 속하는 변경지대로 당시로서는 정말 험하고 멀고 추운 곳이었죠. 더욱이 이 지역 북부에는 원나라가 세운 쌍성 총관부 같은 직할 통치 기구가 있어서 고려 조정의 영향력보다 원나라의 힘이 더 센 반쯤 외국 땅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성계의 집안은 원래 전라도 전주에 뿌리를 둔 전주 이씨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침입 이후 이 가문은 특별한 길을 걷게 되었죠. 고조부 이한사 때부터 전주를 떠나 강원도 삼척을 거쳐 점차 동북쪽으로 이동했고 마침내 원나라가 지배하는 간도 지방까지 가서 원나라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몰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선 것이었습니다. 몽골원의 지배 구조 속에서 출세 기회를 잡으려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가문은 원나라 체제 안에서 대대로 지방관직을 맡으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원나라로부터 천호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천호란 약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중간급 군사 지휘관으로 변방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이자춘은 쌍성 지역을 중심으로 이 일대의 군사적 실력자로 자리 잡고 있었죠. 이자춘은 무예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목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맞춰가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특히 이 지역의 여진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원나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정치와 군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죠. 더욱이 이 지역의 특성상 항상 외침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예 훈련은 필수였습니다. 이성계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활쏘기와 말타기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는 나중에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능력이었죠.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어린 시절부터 활솜씨가 뛰어났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활을 잘 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성계의 뛰어난 무예 실력은 아버지 이자춘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이자춘은 아들이 단순히 활을 잘 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무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춘이 이성계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한 무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전술, 부하들을 다루는 방법, 적의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 등도 함께 교육했죠. 이런 종합적인 교육이 훗날 이성계가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자춘은 이성계에게 여진족의 언어와 관습을 가르쳤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려면 여진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였거든요. 이성계는 어린 시절부터 여진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이런 경험은 나중에 이성계가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만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적절히 회유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이성계는 점차 군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보좌하는 정도였지만 그의 능력이 입증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여진족과의 크고 작은 충돌에서 이성계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성계가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361년 동로강만호 박이를 토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성계의 나이는 26세 전후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장으로서의 명성을 쌓기 시작했죠.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그늘에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독자적인 활약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진정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356년 고려에서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반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죠. 공민왕의 반원 정책은 이자춘 가문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원나라에 충성해왔지만 이제는 고려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원나라에 계속 남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거든요. 이자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나라에 계속 남는다면 안전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했고 고려로 돌아간다면 위험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었죠. 더욱이 그는 전주 이씨 가문의 후손으로서 고려에 대한 정체성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자춘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려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이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가문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자춘은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할 때 내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원나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조상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죠. 1356년 드디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공민왕의 군대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면서 이자춘도 함께 봉기한 것이죠. 이성계도 아버지와 함께 이 중요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국 고려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자춘의 내응이 큰 역할을 했고 이성계도 여러 번 활약을 보였죠. 특히 그의 정확한 활솜씨는 적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이자춘은 공민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동북면 삭방도만호 겸 병마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이죠. 이로써 이자춘 가문은 완전히 고려의 신하가 되었고 동시에 동북 지역의 실력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성계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고려의 정신무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비록 아직 낮은 직책이었지만 앞으로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성계가 이 과정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이는 훗날 위화도 회군에서도 발휘될 결단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린 선택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의 이런 말에 이자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비록 위험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다. 쌍성 총관부 수복 이후 동북면은 완전히 고려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이자춘은 이 지역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여진족 통제와 국경 수비를 담당했죠. 이성계도 아버지를 보좌하며 본격적인 군사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북면은 끊임없이 여진족의 침입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려 영토를 침입해서 노략질을 했죠. 이자춘과 이성계는 이런 침입을 막기 위해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런 전투들을 통해 실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보좌 역할에 그쳤지만 점차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죠. 그의 뛰어난 기마술과 활솜씨는 여진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성계의 전술은 독특했습니다. 정면 공격보다는 기습과 포위, 그리고 신속한 기동력을 중시했거든요. 이는 동북면의 지형과 여진족의 전투 방식을 철저히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13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성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함흥평야에서 원나라 잔당인 나하추를 격파한 것을 비롯해 여러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이제 그는 동북면에서 아버지 못지않은 실력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의 부하들은 대부분 동북면 출신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과 험한 지형에서 자란 이들은 다른 지역 군사들보다 훨씬 강인했죠. 더욱이 이성계의 인품을 읽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습니다. 우리 장군은 다릅니다.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하들의 이런 평가는 이성계의 인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성계 앞에는 광활한 무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북면을 넘어 고려 전체를 무대로 하는 더 큰 역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1380년 왜구 토벌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성계는 동북면에서 착실히 실력을 쌓아가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이성계는 아직 자신이 훗날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포부가 자리 잡고 있었죠.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무장이 되겠다는 꿈 말입니다. 이렇게 동북면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성계는 무장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전투와 정치적 시련들이었지만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북면의 추운 겨울을 견뎌낸 소나무가 더욱 단단해지듯이 변방의 험한 환경에서 자란 이성계도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이 훗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죠. 동북면에서 실력을 쌓던 이성계에게 드디어 전국적인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고려 남해안은 바다 건너에서 몰려오는 무서운 침입자들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바로 왜구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바다의 늑대처럼 우리나라 연안을 약탈하며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침입으로 남해안 일대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동북면의 젊은 무장 이성계가 나타나 왜구들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성계가 어떻게 왜구를 무찌르고 전국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그 장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350년대 후반, 고려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원나라 잔당과 여진족이 끊임없이 침입해왔고 중국에서는 홍건적이라 불리는 농민 반란군이 두 차례나 개성까지 쳐들어왔죠. 그런데 남쪽에서는 더욱 무서운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건너온 왜구들이었습니다. 왜구의 침입은 단순한 해적질이 아니라 체계적인 침략이었습니다. 작은 배 수십 척이 동시에 여러 곳을 공격해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을 납치해 갔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연안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들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물이 들어올 때 상륙하고 물이 빠질 때 재빨리 도망가는 기습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고려군이 도착할 즈음이면 이미 사라진 뒤였죠. 일부 일본 상인과 내통한 조선인 배신자들 때문에 우리 지형까지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도 여러 차례 토벌군을 보냈으나 바다를 무대로 한 게릴라 전술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왜구는 해상 기동력에서도 우위였습니다. 남해안 백성들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했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함경도에서 명성을 떨치던 이성계에게 결정적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380년 고려 조정은 대규모 왜구 토벌 작전을 준비하며 이성계를 호출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여진족 상대 전투는 무적이었지만 바다를 끼고 벌어지는 전투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주저하지 않고 정예병 3천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마공술은 당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고 혹독한 환경에서 자란 병사들은 정신력과 체력 모두 뛰어났습니다. 황해도에 도착한 이성계는 왜구 함대가 강화도, 김포 일대를 노린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규모는 무려 500여, 병력은 2만 명 이상이라는 보고였습니다. 고려군 장수들은 절망했지만 이성계는 담담히 적을 어디서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새로운 계책을 내놓습니다. 왜구가 상륙할 지점을 미리 파악해 대형을 갖추기 전에 기습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황산이라는 지점에 주목했고 직접 지형을 조사하며 매복 위치, 돌격 경로, 테러 차단법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1380년 9월 결국 왜구 함대는 황산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상륙해 해변에 집결하자 이성계는 해변에서 멀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지시합니다. 배로 도망갈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왜구는 복병이 있음을 전혀 모르고 이동했고 일부는 이미 마을 쪽으로 정찰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성계는 적의 대열, 장비, 지휘관 위치까지 모두 파악하며 가장 적절한 공격 시점을 노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순간이 왔습니다. 산 위에서 화살비가 쏟아지고 이성계가 쏜 첫 화살은 왜구 대장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기병대는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를 내며 돌격했고 왜구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계의 기마 사격은 전설급이었고 화살마다 적장이 쓰러졌습니다. 왜구는 패닉 상태에 빠져 도망치려 했지만 이성계가 준비해둔 포위망이 발동되며 해변으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완전한 포위 속에서 왜구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성계가 나타나는 곳마다 적이 쓰러졌고 전투는 사실상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왜구의 총대장이 일기토를 청했는데 일본도 검수를 휘두르며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이성계의 화살이 심장을 꿰뚫으며 전투는 끝났습니다. 대장이 쓰러지자 왜구의 사기는 완전히 꺾였고 항복하거나 도주하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겨우 몇십 명뿐이었고 다시는 조선을 침범하지 않겠다 맹세해야 했습니다. 황산대첩에서 이성계는 3천 병력으로 2만 명의 왜구를 거의 전멸시키는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숫자의 승리가 아니라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전투 후 노예품에서는 그동안 왜구가 약탈한 재산이 대량 발견되었고 이성계는 이를 원주민에게 돌리거나 국고에 바쳤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백성들은 구세주가 나타난 듯 열광했습니다. 국민왕은 금 비단 명마를 하사하고 왜구를 무찌른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내렸습니다. 이성계에게는 백성들의 사랑이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몰려나와 환호했고 아이들까지 그의 이름을 외쳤죠. 황산대첩 이후 왜구의 침입은 급감했습니다. 이성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들이 두려워해 대규모 침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북방에서는 여진족을 평정한 장수로, 남쪽에서는 왜구를 물리친 영웅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의 전술은 기존 고려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면 승부보다 기습 포위, 기동력 중심의 전략이었고 이는 후대 조선 군사 교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승리 후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부하와 백성을 더 살폈습니다. 이런 인품이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황산대첩 이후 조정 대신들도 그의 능력을 인정했고 왕의 신임도 두터워졌습니다. 그는 중앙 정치에도 본격적으로 발을 들일 기반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명성이 커질수록 그를 시기하는 권문세족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성의 일부 세력은 변방 출신 무장이 큰 힘을 가지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성계는 백성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몇 차례 더 왜구 토벌에 나섰고 모두 승리했습니다. 부하들은 더욱 정예화되었고 부대는 고려고의 군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1383년 관음포 대첩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왜구가 농민들을 인질로 잡고 버티자 이성계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밤새 북과 꽹과리를 울려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큰 불을 피워 대군이 포위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적이 지쳐 허점을 보이자 즉시 인질 구출작전을 실행해 모두 구출했고 전투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성계의 명성은 일본에까지 퍼지며 왜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전투 외에도 그는 백성 구호에 힘썼습니다. 피해 마을을 복구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며 납치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의 정신적 재건까지 도왔습니다. 연안 봉수대 설치, 어민 무장 교육 등 근본적 침입 방지책도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활동 시기에는 왜구 피해가 대폭 줄었습니다. 조정에서도 구국의 영웅이라 칭송받았고 더 높은 직책을 맡기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때가 아니다라며 사양했습니다. 북방의 여진 문제와 남쪽 잔존 왜구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활약 속에서 이성계는 고려 최고 무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의 전술은 후대 기준에서도 뛰어나며 리더십은 장수들의 모범이 되었고 정보, 지형, 심리전까지 아우르는 종합 능력은 그가 명장으로 불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승리 후에도 겸손했고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면모가 훗날 왕조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왜구를 무찌른 영웅 이성계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적들에게는 공포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고려 조정 내부의 정치 갈등이 심화되며 그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구를 누른 영웅에서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는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구를 무찌른 영웅으로 떠오른 이성계 앞에는 이제 더욱 중대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는데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 말입니다. 1388년 압록강 위화도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이성계가 내린 하나의 결정이 고려 500년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 위화도 회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380년대 중반, 동아시아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원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도 예외가 아니었죠. 고려는 그동안 원나라와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몽골 침입 이후 약 100년간 원나라의 속국이었다가 국민왕 때 어느 정도 독립성을 회복했었거든요. 하지만 명나라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외교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고려에 대해 처음에는 비교적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려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면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1380년대 후반 들어 명나라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동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요동은 원래 고구려의 옛 땅이었고 고려 사람들에게는 조상의 터전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원나라 때는 요동이 원나라의 직할지였지만 고려 사람들은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왕의 북진 정책 이후에는 이런 인식이 더욱 강해졌죠. 함경도를 수복한 것처럼 요동도 언젠가는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정반대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1388년 봄, 명나라에서 고려에 보낸 국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동 지역을 명나라에 넘기라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 천령 이북의 땅까지 명나라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천령은 지금의 함경남도 지역에 있는 관문으로 이곳까지 명나라 영토가 된다면 고려의 영토는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고려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죠.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격론이 벌어졌고 크게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온건파였고 다른 하나는 무력으로 맞서자는 강경파였죠. 온건파의 대표는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명나라와의 전쟁이 고려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죠. 명나라의 국력은 고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고 무모한 도전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대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힘이 부족하면 소용없습니다. 지혜로운 외교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백성을 위하는 길입니다. 반면 강경파의 대표는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최영은 고려 최고의 명장으로 수십 년간 외침을 막아온 군인이었죠. 그는 명나라의 요구를 굴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영의 논리는 단순 명확했습니다. 조상의 땅을 어찌 남에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든 지든 의롭게 죽는 것이 굴욕적으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왕은 처음에는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의 강력한 주장에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죠. 더욱이 최영은 우왕의 장인어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최영은 우왕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동원했습니다. 요동은 우리 민족의 발상지입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활약했던 바로 그 땅이죠. 단군 이래 우리 땅이었던 곳을 명나라가 빼앗으려 한다면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또한 최영은 군사적 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요동 지역에서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지형도 잘 알고 있고 현지 고구려 후손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로운 전쟁에서는 하늘이 돕습니다. 우왕은 점점 최영의 주장에 설득되어 갔습니다. 젊은 왕으로서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는 웅대한 꿈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신하들 중에서도 최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죠. 하지만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국력 차이를 냉정히 분석했고 전쟁의 결과가 참담할 것임을 예견했죠. 특히 정도전은 명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정도전의 보고서에 따르면 명나라의 상비군만 해도 100만이 넘었고 경제력은 고려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명나라는 갓 건국한 나라라서 군사들의 사기도 높고 황제 주원장의 리더십도 강력했죠.
반면 고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정치적 혼란으로 국력이 쇠퇴해 있었고 군사력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더욱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사이의 갈등으로 내부 단결도 부족했죠. 이런 상황에서 요동 정벌을 강행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것이 정도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우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 전쟁 반대 의견을 피력했죠. 전하, 명나라는 우리가 갓설 상대가 아닙니다. 설령 요동이 우리 조상의 땅이라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영의 영향력은 정도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최영은 수십 년간 고려를 지켜온 영웅이었고 특히 왕실과의 관계도 각별했거든요. 우왕은 결국 최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388년 4월 우왕은 마침내 요동 정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고려 역사상 가장 무모한 도박이었지만 당시 조정 분위기는 의외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는 대의에 감동받았거든요. 요동 정벌군의 구성은 대규모였습니다. 최영이 총사령관을 맡았고 이성계와 조민수가 좌군과 우군의 도통사로 임명되었죠. 병력은 무려 10만에 달했는데 이는 고려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의 입장이었죠. 이성계는 황산대첩 이후 고려 최고의 무장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의 참여 없이는 요동 정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처음부터 이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그의 반대 이유는 정도전과는 달리 군사적 관점에서였죠. 이성계는 명나라의 군사력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기도 최악이었습니다. 1388년은 장마철이었고 대군을 이동시키기에는 부적절한 조건이었죠. 보급로 확보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명나라가 충분히 준비해야 할 시간을 주는 꼴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을 찾아가 직접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장군, 이 전쟁은 승산이 없습니다. 명나라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최영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걱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때로는 승부를 떠나서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이다. 조상의 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성계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은 그의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명령 불복종은 반역에 해당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출정을 앞두고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영에 대한 의리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장수들은 명나라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감히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조민수는 이성계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현실적인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무모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민수는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 이 전쟁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감해도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계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1388년 5월 드디어 출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최영은 평양에서 후방을 지휘하기로 하고 이성계와 조민수가 실제 군사를 이끌고 요동으로 향하기로 했죠. 우왕도 평양까지 따라와서 장군들을 격려했습니다. 출정식은 성대했습니다. 10만 대군이 개성에서 평양까지 행진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죠. 백성들도 거리에 나와 군사들을 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양에서 마지막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영은 장군들에게 작전 계획을 설명했는데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요동성을 점령한 후 명나라 동북 지역을 차례로 공략한다는 것이었죠. 이성계는 회의 중에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급선이 너무 길고 적의 반격에 대비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현지 정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영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마침내 5월 말 이성계와 조민수는 각자 5만씩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최영과 우왕은 평양에서 이들을 배웅했죠. 군대의 행진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장마철이라 길이 질척하였고 무거운 보급품을 운반하기가 힘들었죠.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군대는 압록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이 바로 명나라 영토였죠. 이성계는 강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길이 시작될 것이었거든요. 압록강 중류에는 위화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머물며 강을 건널 준비를 하기로 했죠. 위화도는 평소 조용한 섬이었지만 곧 역사를 바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 진을 치고 최종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군사적 승산이 없었다. 둘째, 시기가 좋지 않았다. 셋째, 대의 명분이 약했다. 넷째, 백성의 피해가 너무 클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였습니다. 이미 출정한 군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명분이 필요했죠. 이성계는 조민수를 불러 자신의 생각을 전했고 조민수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한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군하자. 이성계는 장수들을 소집해 말했다. 제군들,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계속 전진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나라를 위해 군을 돌리겠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이성계의 판단을 오래 겪어본 함경도 출신 장수들은 곧 동의했습니다. 조민수도 자신의 군을 설득했습니다. 문제는 명분이었죠. 이성계는 후방의 위험과 보급선 붕괴 가능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1388년 6월 이성계는 회군을 명령했습니다. 위화도에서 방향을 바꿔 남쪽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퍼졌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영과 우왕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즉시 회군 취소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성계는 평양을 우회하여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고려 정치의 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신진사 대부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무모한 전쟁을 막아준 이성계는 그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정도전은 즉시 이성계와 접촉해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 정치의 주도권을 잡은 이성계. 하지만 그의 앞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대에는 때로 두 거인이 마주서는 순간이 있는데 서로 다른 신념과 이상을 가진 두 인물이 피할 수 없는 충돌로 치달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 말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조정에서 벌어진 이성계와 정몽주의 대립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한 사람은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혁명가였고 다른 한 사람은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려는 충신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이 두 거인 사이의 마지막 대결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개성을 장악한 이성계는 이제 고려 정치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최영의 처리였습니다. 고려 최고의 명장이자 우왕의 장이어른이었던 최영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최영은 평양에서 이성계의 배신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처럼 아꼈던 이성계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개성이 이성계의 손에 넘어간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죠. 이성계는 최영에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인에 대한 죄송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확신도 있었죠. 그는 최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했습니다. 장군께서 개성으로 오셔서 함께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모두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죠. 하지만 최영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로 살았고 고려의 신하로 죽을 것이다. 배신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 최영의 이런 태도는 이성계를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결국 이성계는 무력 해결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장수들을 평양으로 보내 최영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죠. 1388년 8월 최영은 평양에서 체포되어 개성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최영의 체포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평양의 군사들도 대부분 이성계 편으로 돌아섰고
최영을 지지하는 세력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는 이성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성에 도착한 최영은 이성계와 마지막 대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애절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성계는 최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최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가 나라를 구했다고? 네가 한 일은 나라를 배신한 것이다. 역사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최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은 최영의 처형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최영 같은 구세력의 우두머리를 살려둔다면 언제든지 반란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이성계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영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죠. 개인적 감정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1388년 9월 고려 최고의 명장 최영이 개성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영의 죽음은 고려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60년 동안 나라를 지켜온 영웅의 최후였거든요. 하지만 이성계에게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악이었습니다. 구세력의 상징이었던 최영이 사라진 이상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시작된 것이죠. 최영의 제거와 함께 우왕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로 했는데 이는 정도전의 강력한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우왕이 최영과 한편이었던 만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이성계와 조민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성계는 왕실 종친 중에서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었는데 조민수는 우왕의 어린 아들 창왕을 지지했습니다. 조민수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왕이 문제였지 창왕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더욱이 어린 왕이라면 우리가 후견인이 되어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도 유지할 수 있고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이성계는 처음에 이런 조민수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창왕은 우왕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언젠가 복수를 꿈꿀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요소였거든요. 하지만 조민수가 기습적으로 창왕 옹립을 강행하면서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1388년 10월 우왕이 폐위되고 창왕이 새로운 고려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여전히 이성계가 쥐고 있었죠. 창왕은 겨우 10살의 어린아이였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창왕 옹립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조민수가 점점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창왕을 옹립했다는 공로를 내세우며 이성계와 대등한 지위를 주장했습니다. 조민수의 이런 태도는 이성계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화도 회군도 이성계가 주도한 것이었고 개성 장악도 이성계의 공이었는데 조민수가 창왕 옹립만으로 대등한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었거든요. 더 문제가 된 것은 조민수가 이성계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정 대신들 중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구축하려 했고 때로는 이성계의 정책에 반대하기도 했죠. 이는 개혁 정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조민수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정도전과 상의하여 조민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죠. 정도전도 조민수가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1389년 초 이성계는 조민수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이 나서서 조민수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졌는데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실이 드러났죠. 이를 근거로 조민수는 탄핵되었고 결국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조민수의 제거로 이성계의 정치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 그를 견제할 수 있는 무력 세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신진사대부들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와 협력하여 개혁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크게 보면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었는데 온건파의 대표가 정몽주였고 급진파의 대표가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조정 내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성리학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 능력도 뛰어났거든요. 특히 그의 인품과 학문은 당시 누구나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정몽주의 정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것이었죠. 그는 이성계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왕조를 바꾸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반면 정도전은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 자체가 문제라고 보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정도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성계를 왕으로 하는 새로운 왕조의 건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존 권문세족들을 제거하고 개혁 정치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였거든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는 점점 벌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정치적 야심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개인적 야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특히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들이 노골적으로 왕조 교체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1389년 중반부터 정몽주는 본격적으로 이성계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왕을 보필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 동시에 이성계의 권력을 제한하려 노력했죠. 이는 필연적으로 이성계와의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몽주의 첫 번째 행동은 조정 내 세력 규합이었습니다. 그는 온건 성향의 대신들을 모아 자신의 지지 기반을 구축했죠. 이들 대부분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이성계의 급진적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계 장군의 충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간신배들이 문제입니다. 정도전 같은 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왕조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정몽주는 창왕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어린 왕이 제대로 된 군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정몽주의 이런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창왕은 나이에 비해 똑똑했고 정몽주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거든요. 더욱이 정몽주의 인품에 감화되어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몽주의 활동은 이성계와 정도전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창왕이 성장해서 친정을 시작하면 이성계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정도전은 정몽주를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정몽주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정몽주는 겉으로는 충신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장군의 권력을 제한하려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성계가 정몽주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당시 고려 최고의 학자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거든요. 더욱이 그의 충정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또한 이성계 자신도 정몽주의 학문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철학적 차이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1389년 말 정몽주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들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이들이 개혁을 명분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몽주의 조사는 상당히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증거를 수집했고 증인들의 증언도 확보했죠. 특히 정도전이 토지 개혁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정몽주의 공세에 정도전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고 일부는 과장된 것이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이었거든요.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군, 정몽주가 우리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도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1390년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몽주는 정도전 일파에 대한 탄핵을 본격화했고 일부는 실제로 파면되기까지 했죠. 이는 이성계의 권력 기반에도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특히 정몽주는 이성계의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성계를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을 제거함으로써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죠. 이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정면 대결을 하자니
정몽주의 도덕적 권위가 부담스러웠고 그대로 두자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90년 여름 이성계가 낙마 사고를 당한 것이죠.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한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몽주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정몽주와의 마지막 대결을 통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른 이성계.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500년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조선이 탄생한 1392년 여름, 이성계는 마침내 태조로 즉위했지만 왕이 되는 것과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그 앞에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과업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그 속에서 벌어진 시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392년 7월 17일 개성 수창궁에서 역사적인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함경도의 무장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의 초대 왕 태조로 즉위한 것이죠. 이날의 즉위식은 고려 말의 혼란상을 반영하듯 소규하게 치러졌지만 그 의미만큼은 엄청났습니다. 즉위식에 참석한 대신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 대부들은 기쁨에 차 있었지만 고려 구신들은 아쉬움과 불안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앞날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국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왕조에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거든요. 여러 가지 후보가 거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과 화령이 유력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단군 조선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을 강력히 지지했는데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반면 일부 신하들은 화령을 선호했습니다. 고민 끝에 태조는 명나라 황제에게 두 후보를 모두 제시하여 선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조선을 선택했고 이로써 새로운 국호가 확정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지자 태조는 본격적인 국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 후보지로는 계룡산, 한양 등이 거론되었죠. 계룡산은 풍수 명당이었지만 교통이 불편했고 무학은 개성과 가까웠지만 방어가 약했습니다. 한양은 교통, 방어, 역사적 상징성 모두 갖춘 균형 잡힌 도시였습니다. 정도전은 한양을 강력히 지지하며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최종적으로 한양 천도를 결정했습니다. 1394년 천도가 이루어졌고 이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한양 천도는 새로운 왕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태조는 이 일을 정도전에게 맡겼고 정도전은 중국 도시 계획을 참고하면서도 조선 실정에 맞는 도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궁궐은 북쪽 산기슭에, 관청은 그 앞에, 민가는 남쪽에 배치하는 체계적 구조였죠. 경복궁 건설은 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등 건물들은 각각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건설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줬지만 태조는 가능한 부담을 줄이라고 지시했고 정도전은 효율적 공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1394년 말 한양의 골격이 완성되었고 태조는 한양으로 입성했습니다. 그 후 종묘와 사직 건설로 왕조 정통성을 확립했습니다. 한양은 빠르게 성장했고 조선은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을 작성해 국가 체계를 설계했고 재상 중심의 정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과전법을 도입해 토지 재분배를 시도했고 성균관 정비와 과거제도 개편으로 인재 양성을 강화했습니다. 군사체계도 정비되어 의응 3군부가 창설되었으며 명나라와 4대 외교를 펼치면서도 자주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도 개선해 외구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여러 개혁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며 조선은 점차 안정되었지만 태조에게는 후계자라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 8명 중 누구를 세자로 삼을지가 문제였는데 다섯째 이방원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지나친 결단력 때문에 태조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태조는 신덕 왕후 강씨 소생인 이방석에게 마음을 두었고 결국 1398년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왕자들의 분노를 불러왔고
특히 이방원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방석을 세자로 지지한 정도전은 재상 중심 정치를 이어가기 위해 군사권까지 이방석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이방원은 이를 자신의 정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398년 여름, 정도전이 군사권을 세자 쪽으로 강화하려 하자 이방원은 행동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1398년 8월 26일 이방원은 측근들과 함께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정도전의 저택과 세자의 거처를 습격했고 정도전은 체포 후 처형되었으며 이방석도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을 건국한 공신과 사랑받던 세자가 한순간에 사라진 비극이었습니다. 태조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신뢰하던 신하를 잃었고 그것이 또 다른 아들의 손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태조는 의욕을 잃고 이방원을 꾸짖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방원은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태조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죠. 왕자의 난 이후 조정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정도전의 체제는 무너졌고 이방원이 실권자가 되었지만 직접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둘째형 이방과를 정종으로 옹립했습니다. 태조는 이런 혼란 속에서 더 이상 정치의 뜻이 없어졌고 1398년 결국 양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향 함흥으로 내려와 사실상 정치와 결별했습니다. 함흥에서의 태조는 깊은 상처 속에 조용히 말년을 보냈습니다. 종종 한양에서 복귀를 요청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조선의 초기 역사는 내부 권력 투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전개되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국가 시스템이 다져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제도들은 이후 500년 조선의 골격이 되었고 태조가 꿈꾸었던 새로운 국가는 다양한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졌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도전과 고난은 결국 찬란한 조선 문화와 정치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1차 왕자의 난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왕위에서 물러난 태조 이성계,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때로 가장 긴 길이 되는 법이죠. 권력의 정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 태조에게 남은 10년의 세월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영웅에서 쓸쓸한 상황으로 화려했던 과거와 고독한 현재 사이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마지막까지 그를 따라다닌 것은 영광이 아니라 깊은 회한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여정, 한 영웅의 인간적인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98년 가을, 태조는 한양을 떠나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 야망으로 가득해 이 길을 수없이 오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승리의 개선이 아니라 패배의 퇴각이었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함께하는 길이었죠. 행렬은 조용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만이 가을 들판을 울렸고 태조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행하던 신하들은 감히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길을 가며 태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려로 귀순하던 날의 기억, 여진족과 싸우던 시절, 왜구를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던 황산대첩, 그리고 모든 운명을 바꾼 위화도 회군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이방석, 그리고 형제를 죽이며 차가운 눈빛으로 왕권을 쟁취한 이방원. 태조는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잘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은 찾기 어려웠죠. 함흥에 도착한 태조는 고향의 옛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왕궁에 비하면 초라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정치도 없고 권력 다툼도 없는 젊은 시절 그가 뛰어놀던 그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그는 더 이상 나라를 움직일 힘도 없었고 하루 대부분을 저택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평생 전쟁터와 정치의 중심에서 살아온 태조에게 이런 생활은 오히려 버거웠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식들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정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고 조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가 흔들리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지켜주지 못한 죄, 정도전과 이방석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들 사이의 갈등을 방치한 죄가 밤마다 그를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 나의 선택들이 더 많은 희생을 부른 것은 아닐까? 태조는 영광보다 회한을 더 깊게 느꼈습니다. 1399년 봄, 한양에서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정종이 태조에게 돌아와 달라고 청한 것이었죠. 정치 경험이 부족한 자신에게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늙었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나는 조용히 살겠다. 아무리 청해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고, 이때 함흥차사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태조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낮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옛 부하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활을 쏘고 말을 타며 젊은 시절의 기계를 되살리기도 했죠. 무엇보다 그는 예전 전투 이야기를 가장 즐겼습니다. 여진족과의 혈투, 왜구 토벌, 위화도 회군 같은 영광의 순간들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비극이 닥쳤습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방원이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방원이 왕이 되었구나. 이것이 운명이었단 말인가.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과정의 피비린내를 떠올리면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태종이 된 이방원은 아버지를 간절히 불렀습니다. 왕이 된 자신을 한 번만 봐달라고 사신을 보냈지만 태조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직 아들의 즉위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선물과 편지를 보내며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태조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종이 직접 함흥까지 가겠다고 밝히자 태조는 이를 막았습니다. 왕이 수도를 떠날 수는 없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아버지로서였을까요? 아니면 왕으로서의 판단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평화도 곧 무너졌습니다. 1402년 함경도에서 조사이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옛 고려 유민이었던 조사이는 조선 왕조를 부정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태조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조사이의 사신이 찾아와 고려 부하를 함께하자고 설득했지만 태조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태조다. 내가 세운 나라를 배신할 수는 없다. 조사이는 분노에 태조의 저택을 포위하고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태조는 고령이었지만 칼과 활을 들고 싸웠습니다. 감히 조선의 태조에게 무례를 범하느냐. 그의 기계는 늙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소식이 전해지자 태종은 즉시 구원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함흥까지 도달하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조는 소수의 부하들과 며칠간 저택을 지키며 싸웠습니다. 식량도 화살도 바닥나기 시작할 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경도의 백성들과 옛 부하들이 스스로 일어나 태조를 구하러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태조님을 지킨다. 그들의 충성심은 조사이의 반란군을 압도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반란 이후 태종은 안도의 편지를 보내며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기를 청했습니다. 태조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간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오가기 시작했고 태종은 국정 문제마다 아버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태조는 성실히 답하며 나라가 올바르게 가길 바랐습니다. 태종이 점점 훌륭한 왕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태조도 마음이 풀려갔습니다. 1404년 태조는 마침내 한양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태조를 백성들은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태조는 과거를 잊고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생활은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함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한 일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405년부터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란 당시 받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몸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조는 자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유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되기를, 아들들이 서로 화목하길, 함경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1408년 5월 24일 조선 태조 이성계는 74세의 나이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태종은 깊은 슬픔 속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는 태조의 뜻에 따라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능은 구리의 건원능에 자리 잡아 후대 왕들이 쉽게 참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영웅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태조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서사시 그 자체였습니다. 함경도의 작은 무장에서 시작해 조선을 창건하는 국부가 되기까지의 길은 수많은 전투, 정치적 갈등, 개인적 비극으로 점철된 길이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 정치적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향한 마음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해야 했던 개인적 아픔과 희생은 그를 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조가 남긴 정신은 조선 500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많은 가치들, 백성 중심의 정치, 자주정신, 개혁의지 모두 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수 앞에서 반성할 줄 알았으며 권력을 내려놓을 때도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읽고 쓰는 이 문자, 우리가 지켜온 전통들 속에는 태조 이성계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이 땅에 남긴 마음과 업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의 진정한 불멸입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정신은 후대의 역사 속에서 계속 숨쉬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힘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지도자였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이기에 우리의 역사가 더 깊어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